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서독의 이게 스미트 그 밑에 보이죠? 이게 스미트 시대까지 우리가 봤어요. 서독의 총리 스미트 시대까지 이게 쭉 봤는데 오늘은 또 다시 잠깐 이게 동독 쪽으로 올라가서 동독의 그 호네크 시대를 보겠죠. 호네크 이전에 그 총리가 동독 총리가 이게 울리브리트였잖아요. 그 울리브리트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총리인 호네크 시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겠는데 이 호네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장시간을 이렇게 이 강의 좀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호네크는 그냥 호네크 시대에서 간단하게는 정리하는 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호네크 전에 그 동독의 총리였던 울리브리트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동독 사회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쭉 다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뭐 두 번 뭐 이렇게 곱씹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오늘 이 호네크 시대는 특별한 일화들 중심으로 몇 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호네크 시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 일단은 호네크 시대는 이렇게 오늘 강의 내용은 호네크의 양력과 집권 기간 그 다음에 일단 그 내용에서는 호네크의 양력하고, 호네크가 또 이렇게 집권하게 되는 경위를 좀 보고, 집권 기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네크의 정치, 경제, 외교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호네크의 분계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분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호네크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렇게 호네크의 양력과 집권 기간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동그란 첫째로 호네크의 양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 보겠는데 호네크는 1912년 8월 25일 독일 자를란트라는 주에서 광부의 네 번째 아들로 출생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이 호네크의 아버지가 그렇게 그 광부였지만은 엄청난 어떤 그런 공산주의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네크는 이 아버지의 영향에 의해서 공산당에 이렇게 가입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쭉 보면 공산주의자인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10살에 호네크가 이렇게 지구 소년단에 이렇게 가입을 해요. 10살에 지구 소년단에. 그리고 14살에 독일 공산당 청소년 단체에 이렇게 가입을 해요. 그리고 1929년에 정식 공산당원으로 입당해요. 내가 이거 딱 보면서 이거는 뭐 이 독일 공산당이 그 처음에 이렇게 태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시점인데, 어쩌면 이 북한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청소년 기간 또 이렇게 청년 기간 또 이렇게 입당하는 이런 루트하고 똑같은 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도 우리가 한 10살쯤 되면 소년단에 입당하거든요. 소년단에. 그리고 중학교 정도 되면 사료총에 입당해요. 사료총. 그리고 사료총에 입당하고 사료총에 입당한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노동당에 입당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가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게, 북한 공산당하고 이 독일이랑 이때 이게 1920년대, 이게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그 독일 공산당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공산당에서 이렇게 공산당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산당의 어떤 그런 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그 구조가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사회주의 체제 안에 되는 그런 구조가 똑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게 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는 이게 초시계에도 그렇고 이게 사람을 하나 이렇게 교화시켜내는 이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당에 입당한 어떤 그런 때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민주주의 약점은 이게 조직력이 부족한 거다. 예,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화해야 될 어떤 그런 북한 사회, 사회주의 사회 사람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양육받는 어떤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호네커의 그 공산당 양력을 쭉 보면서 그게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공산당에 입당했고, 그리고 1933년에 이렇게 그 독일 히틀러가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 나치 시절 때는 그때 이미 공산당원이었던 이 호네커는 이 나치 시절에는 더 열정적으로 공산당 생활을 했어요. 공산당 활동을 했어요. 더 열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치는 이 공산당을 그 독일 공산당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핍박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이 더 열정적으로 이 호네커가 이렇게 공산당 활동하다 보니까 요시찰 대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 호네커는. 요시찰 대상이 됐고 찢겨서 또 이렇게 체포됐고 이렇게 옥살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옥살이를 그 옥에 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45년도 그 독일이 그 이렇게 독일 그 나치 정권이 멸망한 이후에 추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네커는 이 그 나치 시절에도 정말 엄청난 훈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지금은 다 어떤 정부 계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엄청난 어떤 그런 독일 공산당 안에서 엄청난 이렇게 훈장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런 활동을 했던 어떤 그런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 그 나치가 그 정권이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동독에는 이게 소련이 들어와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 소련 점령 기간에 이 소련이 동독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이 호네커는 자유독일 청년단이라는 어떤 그런 큰 단체가 있었어요. 그 자유독일 청년단이라는 어떤 그 단체에서 단장으로 활동했어요. 단장으로. 그 단장으로 활동하다가 1946년에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동독이 우리가 언제 정부를 수립한다 그랬었죠? 언제 수립했던가요? 그 정도는 기억을 했어요. 1949년도에 그 동독하고 서독도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잖아요. 그때 어쨌든 고전에 그 전전회의인 그 1946년도에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으로까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지도급 인사로 국가를 이렇게 다반사를 이렇게 그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도급 인사로까지 쭉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이것이 그 호네커의 쭉 이때까지 그런 어떤 경력인데 그러다가 1967년에는 독일의 지도자 울리 브리히트의 이렇게 후계자로서까지 이렇게 주목을 받아요. 후계자로서까지 주목받는데 내가 울리 브리히트 다음에 이렇게 후계자로서 이렇게 호네커가 주목받는 걸 딱 보면서 이거는 그래도 왕조는 아니잖아요. 그 북한처럼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은 3대 세습이었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세습이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낫다. 그래도 이게 중국이 뭐 저 정도 저렇게 지금도 뭐 어떤 이렇게 상당 공산화의 어떤 그런 영향이 많긴 하지만은 저 정도나도 그래도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게 모태똥이 아들이 주석이 안 된 게 다행이지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것처럼 이 울리 브리히트 다음에 이렇게 세습이 아닌 어떤 후계자가 다른 계열의 어떤 당내 안에서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서게 됐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조금 드리고 요거에 우리 그 호네커의 양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호네커가 어떻게 이 총리로 이렇게 그 집권하게 되느냐 또 요 경력을 조금 더 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 울리 브리히트에서 이 호네커로 이렇게 권력이 이양이 되는 어떤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호네커는 1970년에 그 소련의 이렇게 소련이 당서기인 브리즈네프에게 이 울리 브리히트를 독일의 이 그 총리인 울리 브리히트를 축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요. 축출권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울리 브리히트를 이렇게 여전히 동독의 어떤 수상에서 총리 자리에서 이렇게 축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울리 브리히트하고 이 소련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관계가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 좀 삐그덕삐그덕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어떤 그런 강의들이 내용이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 그 1970년대 당시에 그 우리 브란트 시대에 그 소련하고 동방 정책에서 엄청나게 본격적인 동방 정책들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 조약, 그다음에 바르샤바 조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맺으면서 이 그 소독하고 그 소련하고 이런 관계 정상화의 어떤 그런 조약들을 맺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약의 내용들에 보면 소련은 이게 소독하고 이렇게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이렇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 동독의 입장이 좀 곤란한 어떤 그런 조약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소련은 소독하고 이렇게 그 관계 정상화 조약들을 맺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 동독의 입장, 즉 이 동독의 그 수상인 그 울리 브리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이렇게 형님이라고 믿었던 소련이 나하고 잘 안 해주고 우리 적인 소독하고 잘 해주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울리 브리트가 이게 동독의 울리 브리트가 소련하고 그때 관계가 이렇게 좀 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독자 노선을 걸어요. 예,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6.25 전쟁 뭐 이런 것들 겪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대국들이 어떤 그런 밥이 되겠구나. 고래등에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김일성 오래전부터 봐왔던 거예요. 뭐 소련하고 중국하고 어떤 그런 분쟁, 갈등,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북한은 독자로선을 결국 핵개발. 북한은 이게 핵개발이 1955년도부터 내가 어떤 자료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그 소련의 핵물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부시켰어요.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우리 그 고모부가 러시아에 가서 핵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핵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나중에 그 핵물리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때 50년대, 60년대에 가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북한에 와서 그 김책공대에서 함흥인가 어떤 공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리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간첩이라는 우리 고모부 아버지가 월남했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월남했으면 월남 남한에서 그냥 살지 왜 다시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간첩이라고 그래서 그 비싼 도안에서 물리학자를 김책 탄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평생 굴착기를 들고 탄을 캐다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박사가 탄을 캐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만큼 그때부터 북한은 물론 내가 어떤 가정 일하지만은 북한은 이 큰형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러면 독자 노선을 그때부터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독일은 그냥 소련을 이렇게 우리 형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해줘? 뭐 이런 입장에서지 그냥 독자 노선까지는 걸어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동독의 이 울리 브리트하고 이 소련하고 이 관계가 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울리 브리트가 미운 거예요. 근데 요럴 때 호네커가 이거 소련 말을 잘 안 듣는 이 울리 브리트 축출해라고. 예. 그냥 이게 축출해버리라고. 그 소련에다가 이렇게 그런, 뒷문 거래를 한 거죠. 그런 그 과정 가운데 결국 그 이듬해에 동독 정치국 의원 13명과 연맹을 해서 이것을 관철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울리 브리트를 축출하고 호네커가 이렇게 총리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호네커는 1971년에 사회통일당 당수, 그 다음에 국가평의회 의장을 겸임하는 어떤, 그러니까 동독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평의회하고 사회통일당 이게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 가운데 집권을 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 집권을 해서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약 한 15년 정도, 14년에서 한 15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이 호네커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렇게 호네커의 정치, 경제, 외교적인 측면을 좀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는데,
경제적으로는 이 호네커 통치간에 중부 유럽의 소련의 위성 국가들 중에서도 이게 중부 유럽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체코라든가 또 폴란드라든가 이 모든 이게 중부 유럽의 그런 게 다 이게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죠. 소련 위성 국가였던 그런 위성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영된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동독이 이렇게 번영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삶을 그런 나라를 세웠는데 이 번영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나 이런 것들은 서독과의 그 교역, 무역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 진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서독과의 뭐 무역 교류, 관광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대가로 서독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 어떤 이런 서방 국가들과 있던 그런 교역을 통해서 이 동독은 상당히 이렇게 잘 살았다. 예. 중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잘 살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소련과의 관계가 이게 소련 지주자들과 관계가 대체로 이게 원만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걸어갔다는 걸어갔고요. 이 정도로 뭐 호네커의 정치, 경제, 외교 측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했고 오늘 제일 중요하게 좀 다루고 싶은 포인트인데 호네커의 분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호네커의 분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분계 정책이라는 것은 호네커의 분계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그 이때까지 그 서독의 아데나우 시대는 이렇게 분리 정책을 계속 동독하고 어떤 친서방 정책을 쓰고 동독하고는 어떤 게 그런 분리 정책을 서방 서독이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브란트 슈미트 시대에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친동방 정책을 확 냈다 밀고 있잖아요. 지금 서쪽에서는 그런 것들 계속 이렇게 밀고 시작한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강력한 동방 정책이 진행됨으로 해서 이거 뭐 관광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열리는 어떤 교류들이 많이 열리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그런 문들이 계속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가 지금 이까지 딱 막혀 있던 것들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계속 이렇게 막 물류가 오고 사람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공존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문이 열리니까. 공존하는 분위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서독의 입장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서독의 입장이. 동독의 입장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겠죠. 예. 서독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렇게 물류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서독의 모든 어떤 민주주의 사상이라든가 자본주의 어떤 그런 물요소는 쭉 끊임없이 이렇게 동독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동질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부는 무너지는. 그래가지고 분리, 차단. 그러니까 차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정책이 분리 정책이라는 거예요. 호네커의 분리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서독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정상화될수록 접촉이 열리면 열릴수록 동독은 더 급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독은 그러면 그럴수록 동독은 서독과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 개의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동독 입장에서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어떤 이론을 펼쳐서 강조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강조할까요? 즉, 서독이라는 건 이게 서방 진영의 일부라는 거예요. 서독은 서방 진영의, 서방은 뭐예요? 제국주의자들이에요. 제국주의 원수들, 우리를. 그러니까 이 서독은 이 서방의 제국주의 일부다. 그러므로서 이 서독이라는 우리가 계속 친화하려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서방의 일부기 때문에 서방은 제국주의자들이고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어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하고 친하고 하려고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제3의 적이라는 거예요. 예. 제3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동독의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단의 경계와 보호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즉 뭐예요? 적이라는 거. 저거는 적이라는 거. 야, 우리가 잘 하려고 들어오고 막 이렇지만은
저건 적이야. 우리 적이야. 서독은 우리 적이야. 이걸 강조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예. 즉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힘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힘은 뭔가 하면 증오예요. 원수에 대한 증오예요. 저건 우리 적이야.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중호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같이 우리를 살 대상인 게 아니라 우리 적이라는 어떤 그런 중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유지 방법도 똑같아요. 북한도.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다. 하나를 이곳 살 수 없는 그런 이런 중호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김정은이가 요즘은 무슨 가짜 뉴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 이게 죽는다 어쩐다 어떤 그런 이야기 돌긴 하는데 좀 전에는 우리가 트럼프하고 회담을 2번씩이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이게 드디어 뭔가 이렇게 이 사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미국과도 저는 철천지 원수인 저 미국과도 저는 우리 장군님이 저렇게 만나고 이래 뭔가 이게 북한 주민도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유튜브라든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어떤 그런 탈북민들의 어떤 그런 정보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하면 그럴 때 내부적으로는 더 엄격한 강의를 반미 교육 반자본주의 체제 교육 내부적으로 그런 걸 했대요. 예. 이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면서 그 불안으로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저건 우리 적이야.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쪽이 우리 적이야. 그것이 중호심이 그 북한 사회를 체제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계 정책을 이 동독도 이렇게 이 호네커 시대에 동방 정책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붕괴 정책의 열매로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 게 탄압이에요. 친서독적인 어떤 친서방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에도 탄압을 하는데 그 친서방을 추종하는 사람들 반대 세력들에도 탄압하는데 1975년 당시 정치범 숫자가 인구가 동독 인구가 1670만 명 중에 그 정치범위 숙제가 6,500명 정도 됐대. 6,500명 정도. 우리 지금 북한 정치범위 얼마인지 아세요? 정치범위. 잘 모르겠죠. 저도 근데 한 몇십만이 된다는 걸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 북한은, 이 동독보다 이게 더 많은 어떤 정치범들, 그런 감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감옥들이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어떤 소독적인 어떤 그런 반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할수록 어떤 그런 정치범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아지겠는데, 이런 탄압을 통해서 혹 이게 불충한다든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불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단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은 지위를 해제한다든가, 해고를 한다든가, 박탈한다든가, 투옥하고. 예. 즉, 이렇게 반체제의 저항에 대해서 억누르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고, 또, 그리고 이게 붕괴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표현을 한 가지 좀 더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붕괴 정책을 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바꿔요. 예. 동독이 헌법까지 바꿔요. 붕괴 정책을 헌법들 바꾸는데, 헌법을 바꾸는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1974년에 동독은 헌법 제1조에서 독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개헌을 실시해요. 지금도 또 우리 국회에서도 무슨 법을 개헌한다고 이렇게 지금 많이 떠드는데, 그때 1974년에 헌법 제1조에서 독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개헌을 한다고. 원래 헌법 제1조의 문구가 어떻는가 하면, 독일 민주공화국은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다. 여기 독일이라는 말 두 개 들어가죠. 독일 민주공화국은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다. 이런데 여기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변경된 문구가 어떤가 하면,
독일 민주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서 독일이란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란 말을 빼버리고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딱 보니까 이게 이런 모습 이렇게 독일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는 하나의 독일이라 동서독이 하나의 독일이라는 이걸 계속 서독은 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독일이라는 거니까 독일 민족이란 하나의 민족이란 이것을 삭제해서 이렇게 헌법에까지 이렇게 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서독은 상당히 분개하죠. 그러면서 서독은 그때 반응이 독일 같은 단일 민족은 입법 의원들이 어떤 편대로 만들어지거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독일 민족이라는 건 뭐 국회에서 민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뺀다고 해가지고 민족이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족 자결권을 보유하고 우리 독일 민족은 민족 자결권을 보유한다는 어떤 그러므로 해서 이 연방공화국 즉 서독은 독일 인민들이 그 안에서 자유와 자결을 통해 다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호네커의 어떤 분계 정책의 내용도 쭉 봤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진보 계열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북이 왜 분단됐어요? 우리 동서독이 왜 분단됐어요? 우리 분단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원인을 이 대국들이 어떤 그런 기싸움에 거기다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는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호네커 시대에 분단을 조작하는 건 누구예요? 분단을 조작하는 건 동독인 거예요. 아니 서독은 우리 동방적 같이 좀 융화하자, 같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자 그렇게 들어오는데 아니야 너네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 그래서 우리는 너네하고 달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분단을 주장하는 것은 공산권인 거예요. 공산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게 우리가 진보 계열의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분단이 역사적으로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시점에서 분단을 조장하는 것은 공산권에서 북한이고 공산권에서 있는 분들이 어떤 하는 역할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짚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 호네커의 분단 정책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거 정도로 나누고 되고 호네커의 몰락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이 호네커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사는 우리 독일 통일 여전은 멀지 않습니다. 통일 시대 이야기, 통일되는 시점 이야기를 이제 바로 얼마 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호네커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본질적인 계기는 이 1985년에 이렇게 소련의 고르바초브가 이렇게 등장한 때부터요. 고르바초브 이게 개혁개방 정책 이게 확 들어올라오네요, 소련.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 밑에서 좀 이렇게 콜 정부 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이 고르바초브가 등장하면서 이 동부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엄청나게 몰락하게 가잖아요. 개혁개방으로 가서 몰락하면서 그때 당시 이 호네커는 동부 유럽의 공산적 국가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긴 했지만은, 아니야, 우리 동독은 그래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상당히 어떤 이렇게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기존의 어떤 체제를 주장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1989년 10월 7일에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히 진행을 해요. 성대히 진행하는데 그때 이게 소련의 고르바초브가 이렇게 초대돼서 왔거든요. 그 행사에. 그 행사에 참석해서 고르바초브가 호네커한테 이렇게 개혁개방을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근데 그 개혁개방을 호네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자기 정책을 안 따라주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결국 이 호네커를 이렇게 축출하는데 이렇게 또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미쳐요. 그런 걸 보면 이 독일이나 동독이 이게 이런 정말 위성 국가라는 게 환히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뭐 총리가 세워지고 축출되고 이런 건 다 이렇게 소련이 어떤 그런 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 17일에 호네커는 이렇게 사임을 하고 총리 자리를 이게 젊은 어떤 이게 에콘 코렌츠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당서기 자리를 물려주고 이게 사임하게 돼요. 이렇게 호네커의 몰락까지 호네커 시대를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